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의 모습과 실시간 방송 상황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신 김에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나 생각도 드는데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네. 일단 코로나 네. 때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뭐 항상 그랬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하다가 지나간 것 같고 네. 2021년은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성 있다 봤고 올해는 맨날 여기저기 우후죽순 터지는 어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덧 한 해가 훌쩍 가버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탄한 해와 같지는 않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이제 만 나이가 적용이 되니까 한 해가 살이 넘어가도 한두 살이 줄어들죠. 한 살이 먹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된다라는 숫자상이지만 네. 위안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차영주 싶습니다. 소장님이 6월 출생이라고 하셨고 김대호 소장님 몇 월 출생이세요? 저는 7월생입니다. 7월이세요? 그럼 두 살이 줄어들걸요 아마?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더 젊게 살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네. 정말 다사다난했고 첩첩산중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그동안에 그 수대를 이 경제 현상을 관찰을 해오면서 네. 올해만큼 어려웠던 적이 과연 있을까. 그 정도.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라든지 또 2007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쪽 방향으로 너무 경제의 그 무너지는 방향이 일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의 경제 상황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또 돈을 너무 많이 풀고 금리 오르고 거기다가 물가 폭등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중소기업 중앙에 이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인들에게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만요. 열이박빙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열이박빙 아주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거죠. 살짝 잘못하면 그냥 빠져 죽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좀 새해가 밝았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새해의 사자성어로는 금석지게 그러니까 돌이나 쇠도 마음만 먹으면 화살로 뚫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위기를 한번 잘 돌파해보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의지가 담긴 사자성어인데요. 아주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저는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꾀가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고 위기를 모면을 한대요. 그래서 잘 알고 대비를 하면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올해 경제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았는데 세계 경제 상황을 키워드로 뽑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렇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부터 차영주 세 소장님부터. 가지가 다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쟁에 대한 기운은 돌이켜 보면 2021년 말부터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진짜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 비중을 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갑작스럽다라고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올해 2월 달에 전쟁이 딱 터졌죠. 네. 전쟁이 터지면서 일단 여러 가지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세계에 이제 확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급등을 했죠. 네. 일단 에너지 가격이 120달러 순식간에 넘어갔고 그다음에 몰랐었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빵 공장이었다라는 사실, 영토가 그렇게 넓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네.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 또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전쟁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지속하리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을 일으켰지만 러시아와 서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서 여름 이전에 끝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네. 언급이 됐었던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 문제 이제 겨울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당장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이제 가스관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일단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네. 이러한 것들이 그 기존부터 연준이 내세웠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었었던 양적 완화 축소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를 올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해버린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한 해 4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대 금리라고 친다라면 뭐 4%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야 하지만 한 해 4배가 오른 거죠. 급격히 정말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정말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대기업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적응을 할 수가 있지만 급격히 되면 적응할 시간 안 줬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또 한편으로 이러하게 그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주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2년에 사업계획, 지금 이제 2023년 사업계획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올해 이제 2023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30원대 정도 보고 있는데 2022년 사업계획은 1,260원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이거에 따라서 물론 뭐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또 나타냈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이 환율에 의해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네. 정말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이 얽히고 설킨 경제 현황들이 우리 자산 시장을 뒤흔든 그런 한 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키워드를 뭐냐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준비하셨네요. 제가 썼던 글과 이런 것을 갖다가 네. 컴퓨터로 한번 이래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단연 이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그분 때문에 참 지난 1년간 어려운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미 연준 의장이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데 이분이 원래 미국 연준 사상 경제학도가 아닌 최초의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최초의 연준 의장이에요. 그렇군요.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연준까지 왔죠. 그동안은 대부분 미국 연준 의장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 박사 출신들이 대부분 했는데 어쨌든 네. 제롬 파월이 자, 금리를 지금 4배나 올렸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였습니다. 제로에서 2.5인데 2.5는 이 예치량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 적용하는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로금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로에서 거의 5% 가까이 지금 올려놨으니까 계산을 하면요. 제로분의 X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배. 엄청나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번 이 1년 동안은 자연의 섭리보다도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 사람이 어떤 경제 현상을 좌우하고 흐름을 튼 경우가 많은데요. 제롬 파월 못지않게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은 푸틴. 이 양반이 전쟁을 해서 물가를 얼마나 또 많이 올렸습니까? 네. 또 같이 맞싸운 젤렌스키 선생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들이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BBK 정책하면서 돈 많이 풀었죠. 그것이 결국 물가 폭등의 요인이 됐고요. 또 가까이는 구로다 선생. 이 구로다 선생은 일본은행 총재인데 네. 이분이 연말에 갑자기 또 일본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싹 털면서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뛰고 네. 또 한 번의 지금 변수 내년에 일본 엔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럽으로 가면 네. 트러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영국 총리인데 이분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통화량을 풀고 마구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영국을 또 문자 그대로 그 케이오스 혼란 상태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2022년 1년은 네. 세계에 좀 과격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이 벌이는 어떤 프로파간다,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네. 경제 흐름을 좀 많이 막았다. 자, 그런 면에서 새해에는 정말로 좀 이분들 좀 자제하고 건신하면서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엔카는 좀 네. 토끼의 교훈을 얘기했지만 토끼가 좀 우리 금융 현상에서는 좀 이 걱정이 많이 돼요. 토끼가 폴짱폴짱 뛰어다니잖아요. 네. 금리가 또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제일 바라는 동물로서는 네. 저는 비둘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금리 인상으로 좀 돌아섰으면 금리 하는 바람이에요. 인하로. 인하죠. 인하로 인하. 돌아섰으면 하는 이제 건가요? 노무와 금리 인상. 네. 그래서 매파는 저리 가고 네. 그래서 새해는 뭐 토끼도 좋지만 우리 비둘기를 좀 많이 키우자. 비둘기를 고대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워드로 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 인물들을 꼽아 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두 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슈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빵빵 터진 해였는데 이게 이랬던 적이 있나요? 과거에도? 올해만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사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보면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시기가 있었죠. 뭐 최근에는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아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하나의 큰 충격이 왔으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손쉬웠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칼에 베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저기 얻어 터지면서 그러게 복합이 또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워졌던 거죠. 물가만 하나를 보고 물가 지표만 뭐 소비자 물가 지표만 보고 금리를 잡기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의미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공급 측면이냐 수요 측면이냐라는 거죠. 지금 그동안은 공급 측면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었다라면 오늘 뉴욕 증시 하락은 또 기조가 바뀌었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원자재를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이제 작용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더군다나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결단들에 따른 또 외부 변수들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블랙스완과 같은 경우인데 네.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주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네. 예측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영국 문제라든지 일본 문제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블랙스완과 같은 경우가 너무 자주 벌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세계 곳곳에 경제적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그 세계 곡물 창고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 부족에 시달렸고 또 핵무기 위협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 당장은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고요.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고리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런 면에서 한 해 내내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생기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베이킹 인플레이션, 우리 지금 가공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가스. 지금은 조금은 안정을 잡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그야말로 문을 잠기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가스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식량이 없으면 바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엄중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한때 과학의 힘으로 이제 식량도 극복했고 뭐 첨단 IT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은 역시 기본기도 중요하다. 에너지, 식량 이런 대목이 지금 관련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농기계 회사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며칠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라스베가스 가전쇼라는 거기 총 기조 연설자가 농기계 회사 사장이 나타납니다. 왜 농기계 회사냐? 식량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농기계 회사가 농업 생산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테슬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트랙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농사 짓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세상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바뀐다. 바뀔 어떤 것이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미리 좀 대비할
그런 교훈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 네. 이 곡물과 관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기업들 대농이라든지 TIM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농기계 특히 이제 TIM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매출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는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몇 대가 이제 시범 서비스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축적 과정이 이게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단순할 수가 있죠. 안정된 구역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리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에너지 부분이 이제 부족이 되면서 네. 그동안 유럽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였었습니다만 이제 그 천연가스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다시 보조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하고 미국은 원래 가장 뒤처졌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거기에 막대한 투자가 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또 기회가 열린 부분들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러시아 에너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쭐게요. 지금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하는 나라에는 석유 수출 금지를 하겠다. 맞불을 놨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황이? 여기에 따른 상황은? 예, 지금 새해에 벽두부터 또 한 번 경제에 큰 돌풍이 예고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유가 상한제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이 러시아에 돈줄을 쥐어야 되겠다. 그러면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이 결국 원유와 가스인데 네. 그 가스가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그러다 보니까 전쟁 치르고 유가 올라서 돈 벌고 이것을 막아보자 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 연합 또 G7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지금 유가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식 가격,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상한제를 정해놓고 그거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제시장에서 그 배가 지나갈 수 없도록 그 배에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보험은 유럽이 대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일단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러시아의 리스폰스 보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 가격을 따르고 있는 나라 전부 석유 팔지 않겠다. 유가 상한제 보다 공격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네. 과연 이게 적전 단합이 되겠느냐. 그중에서 유지가 일부가 될 것이냐 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석유가 많은 나라는 괜찮은데 원유 고리가 약한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독일 수상이 중국까지 방문해서 미국하고 척을 져가면서 지금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구멍이 뚫리면 이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또 아주 최대의 관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뭐 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조용히 뒤에서 하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럼 다른 데서 원유를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 했을 때 지금 다른 데 같은 게 중동과 미국이죠. 근데 유럽 나라 중에서는 해안선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육로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그걸 육로를 했던 부분들이고 러시아를 끊고 다른 데서 육로로 수송해 온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여기는 뭐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좀 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천연가스도 천연가스 상한제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알제리가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제리 같은 경우 유럽10%의 1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몇 번 거론하긴 했어요. 가스관을 잠그면 이쪽을 열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네. 여기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지금 유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제리의 반발 이게 또 막히게 된다라면 가스 문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한 행보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 유가 상한제 도입한 나라에는 기름을 안 팔겠다. 일종의 보복 조치인 셈인데 이렇게 다른 유럽 나라들이 약간 담합하듯이 가격 상한제를 정해둔 건데 이게 약한 고리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거든요. 음. 카르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 기구 여기선 생산국 카르텔입니다.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 이하로는 안 팔겠다. 이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원리에는 반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워낙 그들의 힘이 세니까 오페크, 사우디,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세니까 누구도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유가 상한제도 하나의 카르텔로 이번에는 수요자 카르텔이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 이하로는 안 사겠다. 네. 그런데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네. 이 사는 사람들 수요자 카르텔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앞에서는 싸게는 안 샀게 해놓고 화장실에 가서 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쉽게 간척이 될까 그렇군요. 하는 비판적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중국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도 요즘 날씨만큼이나 정말 꽝꽝 얼어붙었는데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경제 성장률의 한 축을 부동산이 담당을 해왔었었죠. 막대한 이제 이쪽 그 해안가 쪽을 개발하다가 이제 서부 개발까지 가는 거고, 시진핑 주석 이전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분배 쪽에 네.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전 총리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있었고, 여러분들 불과 시진핑 주석 이전만 하더라도 7, 8월이면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진핑 주석 이전만 하더라도 항상 거론이 됐었던 거예요. 뭐냐면 중국 계획 경제였었고 7% 경제 성장률을 목표를 했다라면 상반기 때 6% 했다라면 7%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때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이제 밀어붙였었던 것들이죠. 네. 그게 왜냐하면 가장 이제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 플러스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도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일시에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우리와 또 은행 체계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흔들려도 중국 은행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방정부 부채고 그림자 금융, 우리 그쪽 말로 그림자 금융이지만 우리 시간 제2금융권에서 그 대출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인민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간의 중국에 있어서의 착시 현상도 일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조를 본다라면 부동산 시장발 우려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중국 경기가 어렵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조금 어떨까요? 지금 중국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이 코로나 관련 방역들을 다 풀고 있잖아요.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예,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코로나를 만약에 극복을 하고 네.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같은 것은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중국 요커들이 와서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또 전 세계 물가가 식량난 이런 게 와서 지금 많은 이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좀 서서히 회복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세계 경제의 플러스적인 측면보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의 연착륙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좋을 때 한꺼번에 꺼지지 않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리듯이 하는데 비행기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연상륙을 살꺼번에 올라가야지 로켓처럼 팡 올라가면 지구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진짜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니고
아주 좀 그 스무스하게 서서히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관련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나온 뉴스들 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중국은 일단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좀 개방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입국을 하려면 뭐 비즈니스든 관광객이건 두 가지 격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를 2, 3일 정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되면 자가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호텔 격리를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호텔 격리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들어오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민들 대상으로 여권이라든지 비자 발급 통해서 이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는 거에서는 지금 일본이 당장 얘기를 했죠. 아직 받을 생각 없다라는 거고 네. 우리도 지금 현재 비행기 표들이 이제 뭐 되는 일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비자 협정을 코로나 때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아직 열어준다는 얘기는 없죠.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열리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는 시각은 일단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랑 다른 형태의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 광군제 때 온라인 쇼핑을 보게 된다라면 아모레퍼시픽 기준 4월달 광군제 때 그러니까 2021년 광군제 때 아모레퍼시픽이 판매 순위가 2위였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2위였는데 올 초에 이게 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보따리 상들이 못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거 한번 바꾸면 옛날로 못 돌아가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겠고 네. 오늘 일단 한한령에 대한 게임 해제 판호 발급 때문에 주가가 올라긴 했지만 네. 결국 주가가 말해주는 게 생각만큼 많이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풀어준 게 아니라 외국 기업 44개를 풀어줌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게 어렵다. 단순하게 게임 44개가 동시에 열리면 어느 걸 먼저 하겠습니까? 다 한번 해보고 싶겠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그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또 이번 한 해는 그 반도체가 정말 주요국들의 전략 물자로 주목을 받은 해였습니다. 미국은 치포 동맹을 추진하면서 한국, 대만, 일본 기업을 우군으로 포섭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TSMC는 받고 더블 해서 400억 달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급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는 좀 느낌이 있죠. 지금 반도체 시황을 놓고 보면 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재고량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이번에 4분기에 적자로 지금 이제 나타날 것으로 재무제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 재고가 쌓이는 게 또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재고가 쌓인다라는 근데 공장이라는 게 이게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안 팔린다라는 건데 반도체라는 게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한 건 아니죠. 근데 재고를 쌓이고 있다라면 네. 운전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비용들 이게 다 기업이 오롯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에 또 17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투자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금 여력은 있습니다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도 지금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매출 채권이 잘 안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운전 자본인데 여기에 캐펙스 투자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자주 들려오는 얘기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부진하다라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가 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네.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인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1차 전지.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 가능 배터리가 2차 전지예요. 예.
그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게 되고 또 전기차가 움직이는데도 이 그 자율차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반도체 대통령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기술 이것이 산업의 비교 우위는 물론이고 특히 무기 같은 데서도 반도체가 결국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오. 북한에서 날아온 드론도 그 반도체가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오, 네.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이 사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기자회견에 아예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미국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 시작을 한 겁니다. 인텔이.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지만 네. 대부분의 생산, 장비 이런 것은 대만, 한국, 일본으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이것도 중국이 또 발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자.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TSMC가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네.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말이에요. 이 지난 8월 9일 날 칩스앤사이언스법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네. 글로벌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 30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끌어오면 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생산 기반이 좀 늘어나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과 대만이 주도해왔던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 이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미국, 중국 수출이 차단됩니다. 오. 그런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육성한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우선 미국 편중이 되면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차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데 이 와중에 생산 시설을 늘리면 그 반도체 가격 폭락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정부 보조금, 세금으로 해서 반도체를 좀 살리고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중국은 더 많은 돈을 더 단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줄 수가 있죠. 중국도 지금 반도체 살리기. 그다음에 유럽.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 반도체 이 난장이 공이 전 세계에 반도체 초과 공급,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우리도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직도 무풍지대로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데이터만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게 된 게 5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게 5월이고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5월이면 새 정부 출범 때부터고요. 새 정부가 출범 전서부터 이제 중국의 탈중국을 외쳤던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수출 데이터가 4월 달에 흑자였다가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새로운 정부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국가 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논리가 뒤에 내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법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중국의 과거만큼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국가가 아니다, 수출 시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이 우리의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아니다. 매력적이지 과거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제 그 기술의 격차가 심했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그 중국에 팔 때 가등률, 그러니까 이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따라와서 48나노, 나노라는 게 10억분의 1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이 더 싸게 더 잘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주 고정밀 그런 반도체에서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거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나 대만에 미국 진출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48나노 이하의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못하는 거죠. 가덕률이 높은 건 수출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중국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고민이 상당히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플렉스 반도체까지 사가지고 그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때리는 무역 보복을 하는 그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 미국이 가장 앞선 반도체 장비를 팔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삼성의 중국 공장,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못 사면 네.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생산 못하면 결국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반도체 환경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렇군요.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시장이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군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더욱나 어려운 게 제 기억으로는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그 전에 삼성전자 공장을 짓기 전에 우리나라 시안에 직항편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안을 가려면 이제 갈아타고 갔어요. 거기에 이제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지만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서 직항 노선이 생겼거든요. 상당히 많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이닉스 공장들입니다. 하이닉스 공장들 같은 경우 2018년서부터 노광 장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죠. 더군다나 인텔의 공장도 인수했는데 네.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옛날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라면 이거는 자연 도태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개선해야 될 시점을 놓치게 된다라면 이건 영원히 어떻게 보면 거의 극단적인 예로 고철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과 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비를 네. 기업들이 감당해내기에는 이미 규모가 커져버린 상황이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 예. 과연 K 반도체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득과 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지금 모습이라서. 산업부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하셨죠. 우리 치포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12월 중순에 밝히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추세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앱으로 달랏님이 김대호 박사님 예리한 분석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5933번님은 두 분의 전문가 두 분 덕분에 그 세계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럽이 지금 미국에 반발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리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세액공제죠. 우리가 이제 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좀 다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이제 그 2차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 세액공제 7,500달러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7,500달러 다 받지만 저소득층 못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각종 이제 미국이 정부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미국 내 생산. 이 원리는 그렇죠. 세금을 줘서 미국에서 생산 판매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서 결국에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라는 논리죠. 이런 건 이제 선순환 과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시장을 미국으로 완전히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우리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방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줘서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를 통해서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서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맞벌 작전을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김대호 박사님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내년이 네. 개묘년입니다. 예? 이 간자 날짜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띠는 1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간지와 지간까지 다 합치면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네. 60년 단위로 한 역사를 이 YTN 시청자님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하루 종일 공부를 해봤어요. 60년 전 개묘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문익점이 목화를
훔쳐온 해가 바로 개묘년이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일어났다는 예고. 또 하나 중요한 해는 1543년입니다. 1543년 중종 38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수서원, 유교 서원 1호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유럽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서 자, 지구가 도는 것이지 태양이 돌지 않는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세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이 시장 경제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바로 개묘년에 태어났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다 변화의 어떤 시그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마틴 루터가 또 개묘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를 만드는데요. 자, 저는 이제 판이 좀 바뀐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가가 좀 잡히면 물가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균형, 뉴노멀로 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정부나 기업도 자, 다가올 뉴노멀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각오로 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 노멀이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